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언한 후 전력 질주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젠슨 왕 엔비디아 CEO는 새로운 컴퓨팅 발전에 올인할 것이라며 선언했고, 이 엔비디아의 올인은 실제 행동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인수한 네트워크 회사 멜라녹스의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센터용 솔루션을 발표한 건데요. 블루피드2라고 하는 이 제품은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반도체 유닛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올해 4월에 인수한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약 반년 만인 10월에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인수가 완료되지 않은 ARM과도 협업을 활발히 진행하며 새로운 칩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을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46조 3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ARM은 반도체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반도체 설계의 기본이 되는 명령어 집합체를 판매하죠. ARM의 설계도는 애플, 삼성전자, 화웨이를 포함한 전 세계 스마트폰의 90% 이상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주하는 엔비디아가 높은 벽을 마주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두고 영국과 중국 등 규제 당국이 불허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여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인수 과정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기업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일 뿐인데 어째서 이런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반도체 공룡 탄생이 예고됐지만 그 인수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규제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에 따라 실제 거래를 완료하는 데까지 최소 18개월이 걸릴 수 있죠. 또 최근 영국에서는 국가 안보와 국내 기술 유출 등의 우려로 인한 반대 목소리도 잇따르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에드 밀리밴드 노동당 상업장관은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긴급히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죠. 또 ARM의 창립자 중 한 명인 헤르만 하우저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재앙이 될 것이라 말했는데요. 다른 회사의 칩 디자인을 라이선싱하는 ARM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할 것이고, 모든 결정은 더 이상 캠브리지가 아닌 미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일자리 유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앞서 영국 야당인 노동당은 영국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ARM의 매각을 반대한 바 있죠. 이렇게 영국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영국 정부는 인수와 관련해 영국 본사 유지와 고용 보장 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고, 또 면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보도 제동을 걸 수 있는데요. 당시 리광난 중국 공장원 원사는 한 포럼에서 이 인수건에 대해 틀림없이 우리에게 아주 불리한 일, 그러므로 상무부가 인수합병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죠.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중국이 승인을 허락해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ARM이 엔비디아에 넘어갈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때문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와 관련해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죠. ARM이 개발한 설계 자산은 현재 스마트폰용 앱 프로세서와 디스플레이 구동 칩 등 여러 반도체 품목에 적용돼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됩니다. 인수를 통해 ARM의 설계 자산 역시 엔비디아가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중국 기업이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 중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들은 반도체 설계 자체가 어려워질 공산이 큽니다. 이처럼 인수합병으로 인해 엔비디아는 어수선한 분위기인 와중에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놓고 최고 원천 기술 선점 경쟁의 열기가 뜨거워 자칫하면 경쟁에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아직 지배적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 단계 시장이라 저마다 국가 기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죠. 이 경쟁에는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 구글, 테슬라와 같은 비반도체 기업과 스타트업들까지 경쟁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나 개발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막강한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죠. 최근 우리 정부가 인공지능과 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내건 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2030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육성. 두 번째, 2030년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달성. 세 번째,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20개 육성 및 고급 인재 3,000명 양성. 네 번째, 세계 1위 메모리 역량으로 신개념 PIM 반도체의 초격차 기술 도전 등을 내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등 선발국에 비해 살짝 뒤처진 감은 있지만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까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큰데요. 정부가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도체 제조 강국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세계 최고의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 기술에 관련 인프라와 고급 인력까지 보유하고 있어 AI 반도체 기술 발전과 독자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한 메모리 반도체 역량의 경우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신개념 PIM 반도체로 초격차 기술에 도전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죠.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NPU 외에 우리가 선점을 노리는 PIM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AI 칩입니다. 현재 모든 컴퓨터의 근간인 이른바 폰노이반 아키텍처로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와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가 분리된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컴퓨팅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AI 시대에는 대규모 데이터와 고속 연산이 이뤄져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 데이터 방목 현상 및 전력 소모로 인한 성능 발전에 한계가 오고 있죠. 이에 PIM이라는 반도체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신개념 설계 기술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AI 특화 연산을 위한 IP를 통합하여 초고성능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국내 AI 기반 제조와 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는 건데요. 한국은 AI 반도체 4대 응용 분야에 속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가전에다가 통신, 포털 관련 세계적인 기업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가 기존에 불가능했던 지능형 서비스를 실현할 게임 체인저의 역할이 가능하죠. 그 대표적인 게 AI 반도체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입니다. 현재 기술로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려면 다수의 컴퓨터와 전력 공급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용화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고성능이면서 소형이고 저전력인 AI 반도체가 개발되면 자율차 양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CCTV나 로봇, 드론, AR 안경 등 ICT 디바이스의 AI 기능이 강화되면 스마트시티나 공장, 미디어 등을 고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AI 반도체 분야 권위자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 장관은 40년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연구해온 이 분야 권위자이자 산학년에 걸친 강력한 네트워킹 경험을 가지고 있죠. 최 장관이 취임한 이후 정부는 DNA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국가 전략,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등 AI와 관련한 대대적인 연구 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AI와 시스템 반도체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체 AI 반도체 연구 개발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에 133조 원 투하, LG전자는 뉴럴 엔진 칩을 가전에 적용, SK텔레콤 역시 데이터 센서용 AI 칩 자체 개발 중이죠. 그리고 반도체 설계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도 가세하고 있는데요. 피리오사 AI의 경우 자체 NPU 기술로 글로벌 AI 칩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인텔, 엔비디아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디벡스의 경우 애플의 빨간 모자를 쓴 지지자들이 줄줄이 이어오는 스쿨버스에서 내렸다. 차를 길가에 세워놓은 가족들의 행렬도 끝없이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회복한 뒤 두 번째 유세가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 존스타운의 존머사 공항엔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모여들었다. 글로리아의 트럼프 전용기 착륙하고 빌리진의 트럼프 내려. 트럼프 유세 현장은 정치 행사가 아니라 콘서트 현장이다. 유세 현장에 입장하기 위해 1시간을 기다렸지만 지지자들은 팝송 YMCA와 위엘랑류와 같은 팝송에 몸을 흔들며 기다렸다. 코로나를 의식해 70% 정도는 마스크를 꼈지만 30%는 그래도 끼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당연히 지켜지지 않았다. 전직 경찰관이라고 밝힌 펜시는 나는 오랜 민주당원이었지만 트럼프 이후 공화당을 지지한다며 트럼프만큼 우리를 생각해준 대통령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기 소유와 각 가구당 한 달에 $1200를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 석탄 등 광산회사 지원 등을 거론했다. 그는 나는 이곳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살지만 내 주변엔 모두 트럼프를 지지한다며 나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에선 트럼프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평균 7%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15분쯤 미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팝송 글로리아가 나올 때 착륙했다. 수천의 트럼프 지지자들은 글로리아에 맞춰 춤을 추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계단을 내려올 때는
마침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이 나왔고 지지자들은 더욱 환호하며 4년터를 외쳤다. 이에 맞춰 자원봉사자들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일하고 쓰여진 모자를 청중에게 던졌고 분위기는 최고조로 달아올랐다. 코로나보다 트럼프 당선이 더 절박한 지지자들. 무엇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이리로 불러 모았을까? 이들 중 상당수는 트럼프에 대한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모여들었다. 석탄광산에서 일한다는 저스틴 코스 씨는 내 주위는 물론 내가 아는 모든 이들은 트럼프 당선에 일자리가 걸려있다며 만일 트럼프가 떨어지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실업자가 된다고 했다. 부인 타샤 씨도 2016년보다 훨씬 더 절박하다며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 똘똘 뭉쳤다고 했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그린 뉴딜 정책에 들어갈 경우 석탄 등 에너지 산업과 제조업에 기댄 펜실베이니아의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코로나 대처에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저스틴 씨는 코로나는 분명 위험한 바이러스라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제임스 타운에서 사진관을 한다는 제임스 씨는 민주당은 무조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라고 하고 가게를 닫으라고 한다며 누가 우리 생계를 책임져 주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무서운 바이러스지만 이를 막는 것은 개개인이 조심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적어도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줬다. 그게 미국이다라고 했다. 트럼프 내가 일자리를 지켰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날 유세에서 바이든의 뉴딜이 되면 당신들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라며 내가 펜실베이니아의 에너지 일자리를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백만의 일자리가 나에게 달렸다며 바이든은 고향이 펜실베이니아라고 하지만 그는 펜실베이니아를 떠났고 버렸다고 했다. 그러자 지지자들은 우리는 당신을 원한다 라고 외쳤다. 그는 이번 대선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선이라며 바이든이 이기면 중국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이기면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이 이기면 펜실베이니아와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3주 전까지 각종 여론조사 평균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펜실베이니아에서 7%포인트 차로 뒤졌다. 그러나 막판 유세로 3주 만에 이를 역전해 결국 대선에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0.7%포인트 이겼다. 이는 위스콘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의 트럼프 싹쓸이로 나타났다. 정치 분석 매체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현재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각종 여론조사 평균 바이든 후보에게 딱 7%포인트 뒤지고 있다. 트럼프는 코로나에서 회복되자마자 2016년의 각본을 꺼내들고 다시 한번 막판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백악관, 끝내 집단 면역 카드 꺼내나 회의에서 지지 선언문 인용. 미국 백악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둘러싸고 집단 면역을 전략으로 삼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관측됐다. 13일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백악관이 개최한 회의에서 고위 정부 당국자 2명은 집단 면역 전략을 옹호하는 일부 과학자들의 선언문을 인용했다. 그레이트 베링턴 선언이라는 이름의 이 선언문은 지금의 봉쇄 정책은 공중보건에 장단기적으로 치명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건강한 젊은 층 사이에선 바이러스가 전파되도록 놔두고 노인 등 취약층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선언문의 공식 홈페이지는 마틴 컬도프 하버드대 교수, 수네트라 구타, 옥스퍼드대 교수, 자이안타 바타차리아, 스탠퍼드 의대 교수 등 감염병 전문가들이 선언문 작성에 참여했고 전 세계적으로 9,000명 이상이 이에 서명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MIT는 봉쇄령에 반대하고 집단 면역에 의존하는 선언문을 백악관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학 고문인 스콧 애틀러스는 지난 5일에도 컬도프 교수, 구타 교수 등 3명을 초청해 집단 면역에 관해 조언을 구한 바 있다.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이러스가 통제 없이 퍼지도록 허용하되 고위험군은 보호하는 방안을 에이자 장관에게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면역은 특정 집단 내 감염 인구 비율이 높아 더 이상 바이러스가 잘 전파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삼고 전략을 세우는 방안을 두고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신 투여 등 외부 개입 없이 감염만으로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방안은 취약층의 불필요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세계보건기구의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집단 면역 해법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집단 면역은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바이러스에 노출해서 얻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한 바이러스를 자유롭게 뛰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비밀 유죄였겠다. 트럼프 정부, 멜라니아 예측근 고소. 미국 영부인